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번 오늘 체크를 해봤거든요. 이틀 연속 2% 이상 삼성전자가 오른 날이 언제 있었나? 7월 4일. 석 달 만에. 7월 4일요? 네, 석 달 반이네. 12월 말이니까. 7월 4일에 딱 이틀 한번 2% 이상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3일은 없었어요? 없었어. 네, 오늘 마지막이라는 소린가요? 아니 그 이후 처음이었어. 그 이후 처음. 아니 일단 그것만 찾았어. 어제도 3%대 올랐고 오늘도 2% 올랐으니까 2% 이상 이틀 연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얼마 만이야 하고 드르륵 하는데 와 한참 드래그를 했어. 한참 드래그를 해서 보니까 7월 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33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는데 네. 그 매도한 금액이 12조 원 넘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10조 원 넘게 연속으로 매도한 적이 없어서 정말 유례 없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그만큼 PBR도 1배도 깨졌었고 네. 그래서 밸류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반등 이 정도면은 사실 저점 어느 정도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반등할 만한 포인트가 안 보였었거든요. 네네. 어떤 사업부에서도 지금 뭔가 이제 호전되는 사업이 나아지는 기미가 아직은 안 보여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뭐 매수할 만한 이렇게 다들 망설이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뭐 그 대만 디지타임즈에서 뭐 HBM 어떤 제품인지 는 모르겠지만 네. 뭐 승인 관련된 소식이 잠깐 나오면서 약간의 호재에도 좀 크게 좀 반응이 이틀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매수했어요. 네, 11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만 안 하면은 뭐 크게 이게 국내 수급은 삼성전자가 5만 원대가 좀 싸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그래서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고 외국인들이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될 거다. 사실 뭐 몇천억 단위로 팔았었는데 지금까지 네. 잠깐 이제 파는 걸 멈춘 정도죠. 뭐 100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그렇죠. 다시 뭐 사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잠깐 좀 매도는 멈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사실 코스피 0.16% 상승했고 코스닥은 0.5% 상승했는데 한 2시 반? 그 전까지만 해도 양 지수가 다 마이너스였고 네. 오늘 심지어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1%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한 2시 반경부터 해서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코스피에서 갑작스럽게 순매수를 했고요. 네. 장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순매수. 네. 코스닥에서도 500억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토탈로는 마이너스. 토탈로는 코스피도 매도야. 1,300억 팔았고 네. 코스닥도 260억 팔았는데 장중에 한 3,000억 가까이 팔았었어요. 네네. 네, 코스닥도 800억 정도 팔았었고 막 던지다가 마지막에 확 사재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상승했고 특정한 섹터만 골라서 산 건 아닌 것 같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마이너스였다가 급반등을 했고 네. 일부 뭐 테크 관련 쪽도 반도체 쪽도 마이너스 많이 났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네. 급등 이렇게 하면서 낙폭을 네. 다 축소해서 끝났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수급이 빈집이에요. 무슨 1,500억 샀다가 주가가 오르고 뭐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 아닌가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이 완전히 빈집이라서 작은 물량으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연출되고 놀이터인 것 있다. 같아요. 외국인 놀이터. 좀 이렇게 되면은 선물 옵션으로 연계된 물량으로 장난치기 딱 좋지. 조금만 하면 축축 움직이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 상승, 하이닉스 하락 기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역시 사거나 파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제 삼성전자도 이틀 동안 샀는데 하이닉스는 이틀 동안 팔았습니다. 오늘은 650억 정도 외국인이 팔았고 그다음 많이 판 게 LG화학을 한 800억 가까이 팔았고요. 예, 장중에 6% 빠지던데. 네, 어제에 이어서 현대차도 한 400억 팔았고 포스코 홀딩스 300억 팔았고 네. 이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순매도가 많은 건 아닌데 이 정도는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못 받아내고 있죠. 받을 사람이 없죠. 네네. 네. 오늘 철강금속 sek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고려아연이 또 15% 상승했어요. 미쳤죠. 150만 원? 내일 아침에 9시에 이사회 한다는데 뭐 경영권 방어 관련된 네.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야, 기대감이 진짜 어디까지 뻗칠까요? 공개 매수하신 분은 이제 슬슬 배가 아플 때가 왔네. 공개 매수하고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 아니에요? 80 몇만 원에 공개 매수하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80 몇만 원인 거예요, 아마. 150만 원. 와, 진짜 경영권이 이런 것이다. 경영권. 도대체 뭐 숨겨 있나요? 이게 회사에? 아니 왜냐면 이게 뒷마당에 뭐 금덩이 숨겨 있나? 금이 나오잖아. 아연은 제로면 금이 나와. 금덩어리는 맞아. 회사가 금덩어리야. 금광이기 때문에 회사가 금광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있으면 계속 조금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게 뭐 25조가 됐다고 해서 25조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2,500억 어치를 더 사거나 그러니까 조금 더 되는구나. 이제는 가격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조, 2조 가지고 저걸 다 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조, 2조는 나중에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시가총액이 뭐 30조가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는 게임을 해볼 만하는 거죠. 1조 정도 어디서 땡겨가지고 붙어가지고 이거 회사를 다 잡아먹으면 이게 경영권이란 게 이런 거야. 근데 소액주주한테 요번 건은 적용이 됐지만 다른 건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소액주주들이 이런 기회를 쉽게 못 갖는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그러면 운수창고 업종에서 항공주들이 좀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딱히 항공주가 오를 이유는 뭐 유가가 많이 떨어진 거?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유가도 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워낙 유가는 계속 이제 떨어지는 방향성이니까 그건 좋은 것 같고 1번 대비 원화가 다시 조금 강세? 그거? 네. 어쨌든 진에어가 오늘 6%대 상승했고요. 네. 다른 거는 뭐 1%대 상승했습니다. 그 유통 섹터에서 동서가 11% 올랐어요. 지난번에 한번 뭐 수출 기대감 때문에 잠깐 상한가 갔다가 도로 떨어졌잖아요.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다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런 게 부각되면서 올랐는데 뭐 이게 경영권 고려아연처럼 분쟁으로 갈 정도의 지분율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고려아연 덕분에 지금 바람 타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누가 약간 조작일 수도 있어. 내가 사실 이 회사를 궁금해서 알아봤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알아본 바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알아봤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그 지분을 그 삼촌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어. 좀 이상하더라고. 경영권이 분쟁이 났으면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사이가 좋다. 사이가 나쁜 거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싸울 것 같진 않다. 그 사이에 무슨 뭐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뭐 집안 사정이니까 그건 모르는데 본바로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고려아연의 뒷배를 타고 한번 해보고 싶은 세력들이 있는 게 아닌가. 고려아연이 워낙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그냥 혹시 얘도 이러면서 그냥 같이 기사 같은 게 같아요. 뜨고 있거든요. 지금 지분 뭐 이렇게 저도 처음에 그걸 의심했었어. 몇 달 전에 이거 공부를 할 때. 근데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저의 분석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물론 이거 이제 양측의 이 지분율 차이가 고려아연은 막상막하지만 네. 얘네는 한 40%대 대 한 20%대 차이가 굉장히 커서 네. 뭐 고려아연처럼은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동서는 더 중요한 건 해외에다 커피 믹스를 팔아야 돼. 금은 이거 지금 진짜 이렇게 올랐어도 진짜 싼 거야. 그죠? 예,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은 싸지 않지만 이거는 폭발력이 있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거 숨겨놓고 준대. 손님 왔을 때만 타준다면서 커피 믹스를.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되게 잘 들어봤는데. 대우를 많이 받는데 커피 믹스가 해외에서는 왜죠? 그 싼 건데? 없잖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받아야 있잖아. 커피 믹스가 수출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해외 여행 갈 때 그거 스틱 이렇게 들고 와서 고마운 분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돼요. 마스크팩 이런 거 하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화학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2차 전지주들이 사실 많이 빠졌었다가 반등은 좀 어느 정도 많이 했거든요. 장 오후 들어서. 네. 근데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등을 못했습니다. 네. 오늘 6% 정도 하락을 해서 끝났고 LG 화학, LG 엔솔도 오늘 한 1.8% 빠졌거든요. 네. LG 화학이 LG 엔솔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확 꺾였습니다. 네. 그 AMPC라고 하죠. 그 보조금을 네. 수령을 하더라도 그거 고려해도 4분기에 적자 날 것이다 이런 컨센으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한 10개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전통화학이 지금 좋지 않잖아요. 네. 기본. 아니, 전통학도 안 좋고 네. 그 양극재 쪽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4분기에.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 24년도 완공할 거를 26년으로 연기한 상황이니까 안 좋아요. 현장에서 들어보면 안 좋더라고. 네. 그래서 어제 사실 2차 전지가 많이 급등했는데 연말까지는 안 좋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슬슬 반등을 시작을 한다 업황이.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좀 괜찮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4분기가 예상보다 너무 쇼크가 나가지고 일단은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3분기가? 4분기가 3분기까지는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4분기 아직 얘네 칼렌더 데이가 달라요? 아니 3분기는 실적이 나왔고 네, 근데 생각보다 그냥 그렇게 나왔는데 네네. 4분기 실적이 그 가이던스에서 이번에 콩콜 해보니까 콩콜에서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그거 듣고 애널리스트들이 다 전망치를 깎았습니다. 네. 거기 종사하시는 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네, 아주 안 좋아요. 뭐 얘기 꺼낸 김에 뭐 LG엔솔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요. 오늘 IM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가를 일단 50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4,480억 나왔거든요. 네. AMPC 제외하면 마이너스 177억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마이너스 100억대면은 뭐 잘 끊었죠. 근데 이제 4분기에 보면은 AMPC가 한 4,25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반영해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00억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AMPC 이거 보조금 없었으면은 네. 5, 6천억 가까이 5천억대 적자가 나왔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4분기에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네. 네, 라고 예상이 되고 현재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300억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200억이 나올 거라고 하니 일단 쇼크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예. 네, 뭐 IM증권만 이런 건 아니고요. 4분기 AMPC를 포함한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DS증권이 가장 양호합니다. 마이너스 700억. 그리고 신영증권이 마이너스 2,100억. 키움증권도 똑같이 2,100억. 현대차증권은 마이너스 1,800억. 유진증권은 마이너스 1,300억 하면서 다 1, 2천억 정도의 적자는 예상을 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 연말에 재고 정리가 예상이 돼서 일회성 요인이 좀 크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해서 전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그 이야기 할 때도 회사 측에서 좋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25년도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대선 결과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 증권사 리포트 톤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뭐 IRA를 폐지할 거니 이러면서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좀 트럼프 당선되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시장에 있을 텐데 그런 것들 걱정 안 해도 된다. 트럼프가 어차피 돼도 IRA 폐지 못한다. 이런 컨셉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래도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거 보니까 뭔가 실질적인 사업상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G 엔솔의 지분은 대부분 LG 화학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실적이 반영이 될 텐데 양극재 쪽도 상당히 좀 LG 화학도 있잖아요. 이것도 부진해서 4분기 적자 전환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5천억 나왔거든요. 근데 4분기는 마이너스 880억 전망을 유진투자증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45만 원으로 18%나 크게 좀 하향을 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캐펙스 계획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 4조 원 정도 캐펙스를 할 거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2조 원대 중반으로 감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뭐 양극재 투자는 그래도 최우선 순위인데 전방 고객사의 감산 기조에 맞춰서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예. 나머지 뭐 이시전지주들은 그래도 많이 빠졌다가 도로 낙폭 축소해서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급등했던 주식이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SMR이 20%나 급등을 했는데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생산 확대를 트럼프가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최근에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SMR도 막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케일 파워의 공급망 총괄이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한국이 SMR 공급망의 핵심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MR 많이 올라가면 국내 원전 관련주들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느낌은 있는데 물론 그 SMR 수혜주라고 해서 한국 수혜주를 사는 것보다 SMR 바로 사는 게 낫다는 건 이미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통해서 검증이 됐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SMR 주가 상승까지는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국내 원전주들이 오늘은 소폭 좀 상승을 했고요. SMR은 사실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올해 초 대비해서 한 6배, 7배 정도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2달 동안 9월달, 10월달만 해도 2-3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SMR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숫자로 찍히는 게 29년도부터 좀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4년인데 뭐 5년이나 남았으니까 아직 좀 많이 물론 그게 좀 활성화돼서 좀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남아서 뭐 그 사이에 계속 변동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네. 그래서 뭐 아마 트럼프 당선되면 이런 것들은 좀 주가가 크게 좀 떨어질 위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요. 선반영이 상당 부분 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가가 그렇죠. 뭐 9달러도 안 하던 게 지금 23달러쯤 22달러. 22달러거든요. 네. 그게 얼마 전에 가장 많이 밑에 바닥 쳤을 때가 얼마인가요? 한 8달러 때쯤 되네요. 8달러가 안 됐겠네, 이게. 한 훨씬 7달러쯤 떨어졌어요. 거의 뭐 7달러 정도 되는 것 회사 같아요. 망할 지경까지 갔다가 지금 네.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라서 무섭습니다. 미국 주식. 네. 그리고 오늘 그 사실 트럼프 기대감 때문에 방산주들도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아요.
오늘은 현대로템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울증권에서 67,000원에서 78,000원으로 상향을 시켰는데 네. 24, 25년도 EPS를 전부 다 15%에서 한 22% 가까이 다 상향을 시켰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1,370억 나와서 컨센서스 1,100억을 상회를 했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수출이 특히나 4,150억 나왔거든요. 전년 대비 110% 증가한 수치라서 이 수출 호조가 실적 호조를 야기를 네. 했다. 급증한 게 배경이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정부하고 계약이 8월부터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연내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가 성공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주 받은 걸로는 26년도부터는 수주 절벽이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수주 성공하면 27년까지는 계속 호실적이 지속이 될 거고 그 향후에도 계속돼서 수출 절벽이 한 2034년으로 훨씬 이연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수주 성공하면 아마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또 한 차례 또 실적 지정치 상향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오늘 막 급등을 하다가 실적 발표하고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네. 장중에 한 8%까지 급등을 해서 오늘 실적 발표인데 실적 굉장히 잘 나오려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실적 발표를 하니까 바로 주가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3분기 매출은 9,070억 정도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9,500억이었는데 매출은 좀 하회를 했고 영업이익은 760억 나와서 730억 컨센을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네, 기대만큼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뭐 4%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서 대중국 규제를 계속 확대하려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대중국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양자 관련된 투자도 대중국으로는 좀 투자를 통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25년도 1월 2일부터 한 두 달 뒤죠? 네,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28일 날 발표를 했는데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대중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도 포함이 되고요.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사전에 재무부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이 금지된 거래를 했는데 금지된 거래를 한 거래 금액의 2배 또는 5억 원 중에 큰 금액을 벌금으로 물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1조 원 정도 어겼다. 그러면 2조를 물어내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내가 1,000만 원밖에 안 어겨도 5억을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업들한테는 이거를 좀 안 하려는 투자를 좀 줄이려는 이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벌금이 좀 센 것 같고 한투에서 좀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사실 새롭게 생긴 건 아니고 네. 예전부터 계속 사전 공고를 해왔던 겁니다. 23년 8월부터 사전 공고해서 의견 수렴해서 세부 규칙을 이번에 발표한 거라서 미국 정부의 기조에 변함이 없는 것이 그냥 확인된 정도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뭐 예외 사례도 있고 뭐 전통 제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따지자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25일 날 했던 트럼프가 팟캐스트에서 했던 반도체 칩스법 비판한 거 있잖아요. 네.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바이든이 지금 보조금을 줘서 TSMC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게 유도를 많이 해서 삼성전자도 뭐 2040몇 년도까지인가요? 그때 뭐 60조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 TSMC도 투자 발표했고 하이닉스도 몇 조 원 단위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 투자 금액의 한 10% 정도 규모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트럼프가 그 보조금 한 푼도 안 줬어도 걔네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얘기했었죠. 관세를 때려버리면 걔는 어차피 투자를 했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 회사 IB에서 코멘트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CT에서는 반도체 업계에는 위험 요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관세 조치를 만약에 부과를 한다면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 각국 정부가 미국 관세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미즈호증권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만 반도체 업계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TSMC가 미국 시장에서 한 4.3% 정도 좀 과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다른 AI 관련주들 비해서. 네, 그래서 좀 트럼프가 예전에 2017년, 18년 그때 처음으로 미중 분쟁 이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 관세라는 단어 때문에 한국 시장도 막 출렁출렁거렸던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맞닥뜨리려고 하니까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좀 긴장이 되는 시즌인 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네. 몰려 있습니다. 가이던스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죠. 네, 네. 10월 30일 내일부터 알파벳 실적 발표하고요. 31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11월 1일엔 아마존, 수목금 이어서 연달아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25년도 AI 투자의 캐펙스 규모가 예상보다 상향이 될지 아니면 생각보다 좀 미진할지 네. 요게 상당히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의 향방을 좀 가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캐펙스 규모가 의미 있게 상향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AI 수요 관련 센티멘트 반전이 공고해질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시장에서는 AI의 수익화가 안 됐기에 캐펙스를 계속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 지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엔비디아도 얼마 전까지 막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의 클라우드 출시 과정을 보면 캐펙스를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현상들은 AI 수익화가 충분히 나온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은 뭐 캐펙스를 줄이기는 시기상조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네, 현지에서도 25년 빅테크의 캐펙스 컨센서스는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약간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4개에서 합산해서 캐펙스 규모를 추정해 보면 24년도에는 2,080억 달러에서 25년도에는 2,310억 달러로 약 11%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래프로 보니까 사실 23년도 대비해서 24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그 증가된 금액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는데 네네. 24년 대비 25년은 그 증가율 자체는 좀 많이 많이 줄었어요. 들어요. 일단 중국이 안 해요. 왜냐면 이미 가이던스에서 나왔잖아. 저 그 어디야 장비 업체 ASML에서 그 한 절반 정도가 중국인데 이거는 빅테크들의 캐펙스입니다. 네네네. 죄송해요. 네, 네.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24년에는 전년 대비 엄청 늘었는데 25년에는 막 엄청 늘진 않다. 이미 뭐 금액이 크니까 그런 걸 수도 네네.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안 되지. 이제는 제가 보기에 너무 커져서 여기서 이렇게 큰데 여기서 전년 동기 대비 따지면 미친 거지. 그렇죠. 막 30%더 올라가고 그렇게 그거는 말이 안 힘들 되는 수 거예요. 너무 모수가 커져 있는데 뭐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마이너스만 안 나면 이 장비 업체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업체들은 괜찮은 거고. 그럼 만약에 늘리면 얘네가 이제 마진 줄 거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이번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AI 수요 기대감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고 반도체 업종의 추세적 변곡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딱 빅테크의 실적 발표 기점으로 AI 캐펙스를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하면 좋은 거고 좋겠구나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2분기 때도 그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좋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AI 그 수익화가 안 되고 그래서 캐펙스를 내년에는 많이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빅테크가 좋게 얘기를 하더라도 또 이런 얘기가 또 이런 우려가 또 안 생기리란 또 보장은 없어서 지난번 7월달 하락이 캐펙스 많이 하겠다고 해서 떨어졌어요. 빅테크들 모두 다 반도체 주식들. 그렇죠. 네. 이번에 또 그럴 거냐가 되게 궁금한 거지. 네. 아마 언급은 또 공격적으로 하겠다. 여전히 AI에 투자는 견조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막연하게 긍정론으로만 갖고 있기는 좀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네. 네. 그리고 뭐 빅테크들이 뭐 AI 투자 많이 하겠다고 해도 저번처럼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실적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조금 하회한다면 주가 많이 빠지고 이럴 거잖아요. 또 미국 시장은. 그러면 또 그렇다고 AI 수요가 또 AI 관련주들은 잘만 나갈 것이냐 그것도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들 실적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좋게 주고 AI 투자도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다 같이 좋은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화장품 쪽이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럼 뭐 실리콘2 이런 아주 훌륭한 그렇죠. 미국 시장 냈던 뭐 미국 시장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인디 브랜드 관련된 회사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즘 쇼핑을 사실 좀 전반적인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류나 이런 명품 브랜드들도 한번 추이를 보면은 다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요즘 그 글로벌 대세는 듀프라고 한다고 해요. 듀프가 이제 듀플리케이션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 가성비 높은 대안 제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좀 명품 브랜드인데 그 제품과 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걸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도 좀 젊은 세대들은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가 제품을 찾는 소비 행태가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명품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좀 안 좋습니다.
28일 날 이제 캐링그룹, 구찌하고 보테가 베네타 갖고 있는 이 회사는 24년도 실적이 23년에 반토막일 것이다 이런 발표도 했고 영업이익은 8년 만에 최저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VMH도 여기 루이비통 갖고 있죠. 그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 감소를 했고요. 영국의 버버리는 국내 가격을 20%나 인하를 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 원래 가격 인하 잘 안 하잖아요. 네. 잘 안 팔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 프랑스의 생로랑 이 브랜드도 가격을 3에서 뭐 15%까지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명품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좀 그러니까요. 명품 많이 샀잖아요. 네. 그 중국 소비에서 좀 덜 나오는 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중국 집값 하락이 자산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돈 쓸 마음이 안 생기게 해놨어요 지금. 네. 그리고 주가로도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은 버버리가 한 44% 하락을 했고요. 네. 캐링이 39% 하락, 로레알이 19% 하락, LVMH가 12% 하락. 그래서 사실 뭐 국장 빼고 다 좋은 거 아닐까 했는데 명품 브랜드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네. 네. 그리고 화장품 분야에서도 이 듀프가 좀 대세라고 하는데 다이소에서도 좀 저렴한 화장품들을 좀 내놓으면서 다이소의 24년도 9월까지만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전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 대비 160% 상승했습니다. 네. 와, 막 1,000원, 2,000원짜리 팔아서 매출액이 막 3조 넘고 이제 곧 4조 넘길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화장품 매출을 얘기하는 건가? 전체 매출이죠. 전체 매출. 네. 네. 네, 그래서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매출 3조 돌파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나 아마 내년쯤에 4조 돌파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샤넬의 리벤치크밤 이런 제품이 있나 봐요. 네. 이거하고 유사한 제품이 뭐 손앤박 아티스프레드 컬러밤 좀 뭔지 저도 모르겠는데 네. 이게 상당히 좀 여전히 인기라고 합니다. 나온 지는 꽤 됐는데. 그래서 뭐 LG 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도 다이소 전용 브랜드를 확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거 비싼 제품 파는 브랜드들이잖아요. 근데 다이소 전용 제품으로 내놓으려면 당연히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고 5,000원이 한도잖아요. 거기서 5,000원 이상 제품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좀 마진은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양으로 그렇죠.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다이소가 마진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갈 거야. 최근에도 이제 올리브영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VT의 뭐 리들샷 이런 것도 네. 원래는 더 비싼데 이제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거는 뭐 한 3,000원에 판매를 하면서 품절 사태 막 대란 나고 이랬었던 것도 있고 이 이후에 좀 비슷한 이런 류의 듀프 관련된 상품들이 좀 출시가 많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그 중에 400만 명이 올리브영을 방문을 했대요. 그만큼 이제 올리브영 같이 고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좀 저가 제품들 이런 류의 소비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좀 이런 듀프 소비가 좀 대세라고 합니다. 야, CJ 쪽에서 잘 돌아가는 게 그거밖에 없네. 예. 올리브영. 예. 네. 영화는 잘 안 되는데. 네, 상장을 잘 안 하네요. 네.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식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